네, 미래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 인공지능을 꼽았습니다. 인공지능은 나날이 기술의 혁신을 끌어내서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2024년 인공지능의 현주소와 또 트렌드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 IT 전문가 고진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SNS라고 평가받는 이 아이러브 땡땡의 플랫폼 기술 총괄을 맡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때 그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IT 기술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요? 네, 아이러브 땡땡은요. 네. 2000년대 초반 서비스를 시작해서 소셜 미디어의 시조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이 예. 최초로 한 거죠. 그때 이후로 IT 기술은 혁신에 거듭해서 한국이 IT의 주도국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3대, 5대에 꼽힐 만큼 중요한 기술로 발전을 해서 지금 인공지능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좀 모르겠어. 어떻게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먼저 인공지능이 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인공지능은 우리가 처음 알파고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기고 지느냐, 그거를 위크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사람보다 지능은 더 뛰어날 수 있지만 그 유사한 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현 방법으로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있고요. 인공신경망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우리가 빅데이터로 불리우는 대량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규칙을 찾아가는 겁니다. 실생활에서는 왜 쇼핑몰 많이 사용해 보시잖아요. 비슷한 제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네. 유튜브 보면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알고리즘이 추천으로 그렇죠. 뜨고. 비슷비슷한 게 떠가지고 아이고 신기하네.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찾아줘.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죠. 예.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인간의 뇌 구조를 유사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죠. 생명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신경망 구조로 뭘 알아낼 수 있냐면은 음성인식. 사람 말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 음성인식 요즘 잘 되는 거 기기들에서 많이 느끼실 거고요. 처음보다. 맞아요. 그죠? 예. 유튜브나 이런 거 사용하면 정말 그렇고. 그리고 사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보면 인식률이 95%, 9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의 인공지능은 99%.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미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인공지능 기술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금융 부분에서는 챗봇이 있죠. 예, 다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투자 솔루션, 로버드바이저, 그러니까 투자를 대신해주는, 물론 좀 여기에 만족도가 조금 갈리긴 하지만, 그리고 네네. 금융 사기를 탐지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분야인데요.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많은 빅데이터들, 그러니까 환자의 빅데이터들을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요즘 여러분이 접하시는 영상 의료, 네네.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시야에서 찾을 수 없는 걸 찾아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기술인 만큼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무인 자동차, 그죠? 네네네. 요즘은 부분 무인도 쓰이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기술. 예. 그리고 교통량을 예측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옛날에 이제 추석 때 설날 때 가는 게 조금 빨라졌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뒤에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네요. 또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분야가 바로 메타버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디지털 재전환 시대 필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줌이라든지 특정 회사를 연명하기 그렇지만 이때 화상회의 이런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일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 플랫폼,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게임 만들어서 예. 서로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뭐 케이팝 그룹들, 뭐 블랙핑크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들이요 팬을 만나거나 콘서트를 하는데 수억 명씩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분야고요. 두 번째로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상 교실을 만들어서 뭐 진행을 한다든지, 가상 실험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르치기 네.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로 쓰이고 있고요. 가상 투어를 해서 우리가 안 가본 곳에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서 역사 교육을 시킨다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학생들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북극 남극도 갈 수 있는 일종의 진짜 가상현실 기술로 쓰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로 이용해가지고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자주 연습을 해가지고 네. 자기의 그 기술을, 그러니까 뭐 의료 기술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고요. 환자 치료라든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진료를 더 확실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네요. 특히 이 챗 GPT의 발전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다라고 표현할 만큼 큰 격변을 네.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정말 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이 서비스가 있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예.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그 전과 이후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이용자들에게도 굉장히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다가간 기술이죠. 그래서 이 기술 중에 가장 제가 볼 땐 설득력 있고 생활에 빨리 접할 수 있는 걸 인공지능 변호사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인데 인공지능인 거죠? 네. 그러면 변호사 하는 일을 다 인공지능이 대신해준다, 뭐 이런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분들 다 집에 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큰일 근데 나죠. 사실 그건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도요. 좀 이렇게 심리적인 장벽도 있고, 비용이라든지 돈 많이 들면 어떡해? 그쵸. 그리고 언제 찾아가? 나 직장 다니고 낯선 있는데.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흐지부지해서 포기해가지고 자기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 변호사 이 분들이 하시는 변호사 분들? 인공지능 네. 변호사가 하는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변호사는 사실 없는 거죠. 예. 인공지능 변호사를 흉내낸 서비스라고 할까요? 서비스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강력한 분야는 24시간. 휴가도 안 가고, 얘는 그렇네요. 판례라든지 학습을 분석을 해서요. 지식, 날리지에서는 확실한 자기만의 그저 데이터 학습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즉문즉답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런 서비스를 해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남짓하는데 500건이나 이렇게 문의를 받았습니다. 뭐 정말 자다가 새벽 3시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뭐 전화를 할 수도 없을 때 그럼요. 물어보면 참 유용할 것 그럼요. 같아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변호사만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변호사의 장점은요,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즉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예. 그리고 굳이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고 무료라는 점이 굉장히 그 장점이기 때문에요. 결국 인공지능 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전, 프리리걸 마켓이라 그래서 그 네네. 만나기 전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분들과의 대결 관계는 아니고요. 변호사분들의 법률 서비스를 더 증가시켜 줄 겁니다. 예. 자, 이 또 챗 GPT를 활용한 서비스로 기대되는 분야들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뷰티 산업이 주목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 인공지능이 뷰티에 관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가지고요.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얼굴 요즘도 부분적으로 쓰긴 있는데요. 네.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면 인공지능에게 보내면 퍼스널 컬러라든지 뭐 립스틱, 뭐 메이크업 할 때, 전 남자니까 조금 용어가 그렇긴 한데 네네. 추천해 주는 겁니다. 어. 네, 상당히 잘 발전하고 있고요. 또 헤어스타일이 사실은 마지막에 사람을 좌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헤어스타일도 뭐 두상의 생김새라든지 어깨의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머신러닝이 학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맞춤을 찾아줘서 맞춤형 스타일 추천이 가능하고요. 올해 안에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지만, 실은 뭐 일자리 뭐 소멸이나 또 윤리적 문제도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쓰지 못하는 분을 대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예. 즉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잘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 교육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쓸데없는 오해, 뭐 터미네이터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정확히 이해하는 교육,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아, 인공지능이 나쁘고 좋을 리가 없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전문가, 법률 전문가, 윤리 전문가 어떤 인문이라든지 이과를 다 통섭해가지고 인공지능 윤리 기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방법을 마련해서 입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 인공지능은 올바르게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간과 인공지능은 충분히 상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립관계가 아니라 이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윤리적 기반이라든지 교육만 잘 확충된다면 이 부분들의 노력만 제대로 한다면 인간과 그죠 인공지능은 서로 상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에도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기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